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듣고 나면 등골이 한 서늘해지실 번만이라도 겁니다. 자식에게 통장 잔고를 보여주신 적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결론부터 가슴이 철렁하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죽기 전날까지,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에게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처절한 교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한결같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식에게 돈이 얼마 있는지 말한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왜 평생 모은 재산의 액수를 자식에게 알려주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가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지키면서 내 노후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던 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올해 72살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평생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 혼자 세 남매를 키워낸 분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일했어요. 한겨울에 찬물에 손을 담그고 나무를 씻고 한여름에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 통장에 3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그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 오는 날에도 시장에 나가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자기는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어요. 밥도 가게에서 남은 반찬으로 대충 때우고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은 순자 씨의 피와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어요. 한 푼 한 푼이 순자 씨의 청춘이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비추던 아들이 갑자기 주중에 찾아온 거예요. 엄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밥은 잘 드시고요? 하면서 살갑게 대하더니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슬쩍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혹시 나중을 위해서 얼마 정도 모아두신 거 있어요? 제가 좀 알아야 엄마 노후 계획도 같이 세울 수 있잖아요. 요즘 금리도 바뀌고 하니까 제가 더 좋은 데로 옮겨드릴 수도 있고요. 순자 씨는 그 말에 감동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엄마 걱정을 해주는구나. 효자네, 효자야. 그동안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더니 이제 철이 들었나 보다. 순자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아무 의심 없이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3억 2천 정도 있다.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이것만 있으면 엄마 노후는 걱정 없을 거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와, 엄마 대단하시다. 역시 우리 엄마야.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후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좀 다급했습니다. 엄마, 나 사업이 좀 어려운데 5천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대금을 못 받게 됐는데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3달 안에 꼭 갚을게요. 엄마, 제발. 순자 씨는 자식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체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지만 5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3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넉 달이 지나도
5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아들한테 전화하면 바쁘다며 끊고 문자를 보내면 읽고도 답이 없어요. 순자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게 서러웠던 거예요. 5천만 원 보내기 전에는 그래도 가끔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돈을 받고 나서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이번에는 둘째 딸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오빠한테 5천 줬다면서요? 나는 안 주고 오빠한테만 주면 어떡해요? 오빠만 자식이에요? 나도 지금 애들 학원비 때문에 죽겠는데 3천만 원만 좀 도와주세요. 오빠한테는 5천이나 주고 나한테 3천도 아까워요? 순자 씨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큰아들한테 준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알고 보니 큰아들이 동생들한테 엄마 통장에 3억이 넘게 있다고 말하고 다닌 겁니다. 자식들 사이에 엄마의 통장 잔고가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둘째한테도 3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안 주면 형제끼리 싸울 것 같아서 차별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한테는 다 주고 나한테만 안 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나도 전세 보증금 올려야 하는데 4천만 원만요. 형한테 5천, 누나한테 3천 줬으면 나한테 4천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순자 씨는 울면서 4천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자식들한테 차별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돈을 주는 게 나았으니까요. 1년도 안 돼서 1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3억 2천에서 2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의 3분의 1이 단 1년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또 찾아와서 이번에는 7천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엄마, 이번에 진짜 큰 건 있어. 이번만 도와주면 사업이 안정되고 그러면 지난번 돈까지 다 갚을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로. 순자 씨가 이번에는 거절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어차피 그 돈 나중에 우리한테 올 돈이잖아. 살아있을 때 좀 써야지. 뭘 그렇게 움켜쥐고 있어요. 나중에 요양원 가면 그 돈 다 병원비로 나가는 거야. 차라리 지금 자식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의 심장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요. 어차피 네 돈 우리 거 아니냐는 그 말이요. 엄마가 살아있는 게 돈 낭비라는 뉘앙스의 그 말이요. 순자 씨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베개가 다 젖도록 울었어요.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내 청춘을 다 갈아 넣었는데 그 자식들 눈에는 내가 걸어다니는 ATM이었구나. 내가 죽어야 돈이 자기들한테 가니까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닌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가슴이 뜨끔하셨다면 댓글에 공감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계세요.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던 영희 씨 이야기예요. 영희 씨는 76살이고 남편 종수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영희 씨 부부는 둘 다 공무원이었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영희 씨는 구청에서, 종수 씨는 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봤어요. 퇴직금, 연금, 그리고 알뜰하게 모은 저축까지 합치면 부부 통장에 5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둘이 평생 아끼고 아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해외여행 한 번 간 적 없고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중고차만 타고 다녔어요. 영애 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아들 민수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명절 때마다 세배도 꼬박꼬박하고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인사를 잘하는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예쁘고 살림 잘하는 며느리도 들어왔습니다. 영애 씨 부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손자까지 태어나니까 매일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가 시부모의 재산 규모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아내한테 무심코 말한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다가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5억 정도 있어. 나중에 다 우리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태도가 그날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은근슬쩍 이사를 권했어요. 어머님, 이 아파트가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좀 더 좋은 데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근데 이 아파트를 파시면 그 돈으로 저희 집 넓히고 어머님, 아버님은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좋고 손자도 할머니, 할아버지 가까이에서 크고 얼마나 좋아요. 영애 씨는 불안했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종수 씨가 반대했지만 영애 씨가 아들이랑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설득했어요. 아파트를 팔고 아들네 집을 넓히는데 2억 5천을 보탰어요.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하더니 2달째부터 슬슬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생활비는 좀 보태주셔야죠. 같이 사는데 공짜로 사실 건 아니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다 올랐어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 손자 영어학원비 30만 원, 수학학원비 40만 원, 피아노 20만 원, 이것저것 보태달라, 차 바꿔야 하는데 좀 도와달라, 집 인테리어를 바꿔야 하는데 가족여행을 가야 하는데 명목으로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영애 씨가 좀 아깝다 싶어서 한번 거절하니까 며느리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당신 엄마가 나를 무시해. 돈도 안 쓰면서 뭘 그리 아까워해. 5억이나 있으면서. 그러면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며느리 좀 서운하게 하지 마. 같이 살면서 좀 베풀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2년이 지나니까 5억이 2억도 안 남았어요. 3억 넘는 돈이 2년 사이에 녹아버린 겁니다. 영애 씨 남편 종수 씨가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수술비에 입원비에 약값에. 그런데 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님 병원비는 아버님 돈으로 하셔야죠. 저희도 대출 갚느라 빠듯해요. 어머님이 좀 아끼면서 쓰셔야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식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닙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이 줄어들면 여러분의 가치도 함께 줄어듭니다. 너무 잔인한 말이지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에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영희 씨는 지금 남편 병간호를 하면서 남은 돈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나와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해요. 그때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아파트도 안 팔았을 텐데. 지금쯤 종수 씨랑 둘이 편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절대로 자식에게 통장 액수를 알려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 4가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자식의 자립심이 무너집니다. 부모에게 큰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안전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힘들면 부모한테 손 벌리면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건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 부모라는 쿠션이 있으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넘어지면 엄마 아빠가 일으켜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일어나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사업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내 통장을 생각하고 포기하더라고. 엄마한테 빌리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자기 사업 계획서를 쓰다가도 귀찮으면 안 쓰고 투자자를 찾다가도 힘들면 그만두고 결국은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거야. 그 아들은 결국 45이 돼서도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이 부모 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만든 안전망이 자식의 날개를 꺾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유, 형제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순자 씨 사례에서도 봤지요? 부모의 재산 규모를 알게 되는 순간 자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빠는 얼마 받았고, 동생은 얼마 받았고, 나는 얼마 받아야 공평한 건지.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유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설날에 모여서 웃고 떠들다가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상속 분쟁, 소송 중에서 부모 생전에 시작된 것이 전체의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시작점이 뭐냐면요. 자식 중 하나가 부모의 재산 규모를 알게 된 시점이에요.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를 때는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다가 액수가 공개되는 순간적이 되는 겁니다. 피보다 진한 게 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딸이 어렸을 때는 서로 껴안고 자던 사이였는데 내가 재산이 8억 있다고 말하고 나니까 명절에 만나면 서로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 밥상 앞에서도 누가 더 받느냐를 따지고 결국은 설날에도 안 모이게 됐어. 돈이 가족을 갈라놓은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여러분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관리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부모가 돈을 쓸 때마다 자식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자식이 뭐라 할까봐 못 가고, 좋은 옷을 사고 싶어도 자식이 낭비한다고 할까봐 못 사고, 친구들이랑 외식 한번 하려 해도 눈치가 보이고,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닌 것 같은 그 기분 아시겠어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갔다 왔더니 며느리가 전화해서 그러더라. 어머니, 여행 다니실 돈이 있으시면 손자 학원비 좀 보태주시지. 여행이 그렇게 급해요? 그 뒤로는 친구들이랑 밥 한 번을 못 먹겠더라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혹시 며느리가 알면 뭐라 할까봐 불안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평생 벌어서 모은 내 돈을 내가 쓰는데 자식 눈치를 봐야 한다니요. 이건 노후가 아니라 감옥이에요. 네 번째 이유. 이건 가장 무서운 이유인데요. 노후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른에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90, 100살까지 사실 수도 있어요. 의료비, 간병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 나이 들수록 돈 쓸 일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갑자기 큰 병이 올 수도 있고,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요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에게 돈을 나눠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내가 아플 때, 정작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주머니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자식한테 도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병원비를 내달라고 하면 저희도 없어요. 그때 받은 돈은 이미 다 썼어요.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노인 빈곤의 원인 중 상당수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가 노후 자금이 부족해진 경우라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자식에게 목돈을 준 어르신들의 70% 이상이 5년 이내에 생활고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70%입니다. 여러분, 10명 중 7명이 후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10명 중 7명입니다. 나만은 괜찮겠지, 우리 자식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에게 통장을 보여줄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발 멈추세요. 한번 보여준 통장은 다시 감출 수 없습니다. 한번 알려준 액수는 다시 지울 수가 없어요. 자식의 기억 속에서 그 숫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돈이 얼마 있는지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에 있다라고, 아직 안 하셨다면 없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자식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적으로 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에요. 자식은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지요. 하지만 사랑과 재산은 별개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히려 재산 액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식이 스스로 서고 형제끼리 싸우지 않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돈이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부모와 자식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이 관계 사이에 끼어들면 사랑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계산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모르면 틀어질 일도 없어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통장 액수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자식에게 재산을 비밀로 하는 것이 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복순 씨 이야기입니다. 복순 씨는 올해 79살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지 20년이 넘었고 두 아들과 딸 하나, 세 남매를 키웠습니다. 복순 씨도 순자 씨처럼 평생 일을 했어요. 남편이 일찍 떠나는 바람에 혼자서 해운대 근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세 남매를 키웠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점심 장사하고, 저녁 장사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나면 자정이 넘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 약 4억 원 정도 있었어요. 순자 씨와 비슷하지요? 비슷한 세월을 비슷하게 고생하면서 비슷한 돈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복순 씨가 다른 분들과 달랐던 것은 젊었을 때 이웃집 할머니한테 들은 한마디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웃집 할머니는 복순 씨가 식당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옆집에서 세탁소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인생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복순 씨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복순아, 내 말 잘 들어. 자식한테 돈이 얼마 있는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절대로. 내가 자식들한테 다 얘기했다가 말년에 이 꼴이 됐다. 자식들이 서로 더 달라고 싸우고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더라. 너는 그러지 마라. 입을 다물어야 내 인생이 편하다. 그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 결국 요양원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말년을 보내다 돌아가셨다고 해요. 복순 씨는 그 말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연금이랑 조금 있는 거로 살고 있어. 넉넉하지는 않지만 굶지는 않으니까 걱정 마.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 앞가림이나 잘해라. 실제로는 4억이 있지만 자식들에게는 항상 적당히 살고 있다는 인상만 줬습니다. 검소하게 사시니까 자식들도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자식들이 가끔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큰아들 상우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복순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노후 대비하느라 여유가 없다. 식당 접고 나니까 수입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 알아봐라.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다더라. 처음에는 아들이 서운해했어요. 친구들은 부모가 도와주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안 도와주나 그런 생각도 했겠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들은 스스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고 직접 뛰어다니면서 거래처를 개척하고 밤새워 일하면서 사업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꽤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스스로 해냈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둘째 딸 수진이가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줄 돈이 없다. 남편이랑 같이 해결해봐라.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둘이 힘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딸은 처음에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열심히 맞벌이를 해서 결국 자기 힘으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집에 처음 이사 갔을 때 딸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 우리 힘으로 집을 샀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요. 복순 씨는 전화기를 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한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습관이 든 거예요. 취직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잡았고 돈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지금은 아파트도 갖고 있습니다.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기 힘으로 다 이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순 씨의 세 자녀는 모두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했어요. 그리고 형제끼리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재산을 두고 다툴 이유가 없으니까요. 엄마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돈 다투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우리가 엄마를 모셔야 한다면서 효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고 딸은 매주 토요일에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을 해놓고 가요.
막내는 주말마다 엄마를 데리고 맛집에 가서 외식을 합니다. 명절에는 세 남매가 다 모여서 엄마를 둘러싸고 웃고 떠들어요. 부모 재산 때문에 눈치를 보거나 다투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엄마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뿐이에요. 복순 씨는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넉넉하게 생활하면서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건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과 연금을 합치면 매달 여유가 생기니까 적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사억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복순 씨는 요즘 매일 아침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친구들이랑 노래도 부르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요. 지난달에는 친구 넷이서 일본 온천 여행을 다녀왔는데 자식들이 엄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보내드릴게요라고 하더래요. 순자 씨의 며느리 반응과 비교해 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복순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주변의 자식한테 돈 있다고 말한 사람들 다 후회하고 있어. 김씨네도 그러다 패가 망신했고 박씨네도 자식들 싸움에 병이 났어. 나는 그 이웃집 할머니 말을 듣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다. 이게 최고의 노후 전략이야. 내가 가진 최고의 보험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입을 열었느냐 다물었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순자 씨와 복순 씨 두 분 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비슷한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자식에게 말해서 노후가 무너졌고 한 분은 비밀을 지켜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차이는 단 하나, 입을 열었느냐 다물었느냐.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댓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통장 액수를 자식에게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전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통장을 분산하세요. 한 통장에 목돈을 몰아놓지 마세요. 이건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최소 서너 개 이상의 은행에 나눠서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식이 통장 하나를 보게 되더라도 전체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생활비 통장, 예비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저축 통장 이렇게 나누시고요. 자식에게 보여줄 일이 만에 하나 생기더라도 생활비 통장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한두 달 생활비 정도만 넣어두세요. 그러면 자식이 보더라도 아, 엄마. 진짜 빠듯하게 사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지 큰 돈이 있다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두 번째 방법, 통장과 관련된 모든 우편물을 전자 우편으로 바꾸세요. 이 부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 은행에서 보내는 이자 통지서, 예금 만기 안내서, 잔고 증명서 같은 것들이 우편으로 오잖아요. 자식이 집에 왔다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런 우편물을 보게 되면 바로 들통납니다. 어머, 이 은행에 이만큼이나 있었어? 이러면서요. 은행에 가셔서 모든 통지를 이메일이나 앱 알림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우편물 수신 자체를 중단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꼭 가셔서 바꾸세요. 세 번째 방법, 절대로 자식 앞에서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요즘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쏠쏠하다든가 적금 만기가 됐다든가 주식으로 좀 벌었다든가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자식의 안테나를 세우게 합니다. 부모가 의외로 돈이 있구나
하는 생각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는 항상 빠듯하게 살고 있다. 연금으로 겨우 먹고 산다.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식한테 거짓말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 부모가 자식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해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재산을 알려줘서 가족이 무너지는 것과 모른 척해서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것, 어느 쪽이 더 큰 사랑인가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침묵이에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감추는 것도 사랑입니다. 네 번째 방법,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 쓰는 걸 불길하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유언장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뜻을 명확히 해두는 문서예요. 공증까지 해두시면 법적으로 더 확실합니다. 공증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유언장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적어두시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다툴 일도 없고 살아있을 때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는 압박도 줄어듭니다. 자식이 엄마 미리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엄마가 다 정해뒀으니까 걱정 마. 나중에 공정하게 나눠지도록 해뒀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할 필요 없이 다 준비해뒀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안심하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신뢰할 수 있는 재산 관리 시스템을 만드세요. 혼자서 모든 걸 관리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은행의 신탁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은 후견인 제도라든가 신탁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특히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성년후견 제도를 알아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두면 자식이 함부로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됩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를 이용해서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사례가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일을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이건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집에 불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화재보험은 드시잖아요. 같은 거예요. 자,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 통장을 여러 개 은행에 분산한다. 둘, 은행 우편물을 전자통지로 바꾼다. 셋, 자식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 넷,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둔다. 다섯, 신탁이나 후견인 제도를 활용한다. 이 5가지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안전합니다. 어렵지 않지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통장을 나누고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5가지가 여러분의 노후 20년, 30년을 지켜줍니다. 혹시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식과의 올바른 재산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잘 들어주세요. 먼저 자식에게 해줄 건 해주되 한도를 정하세요. 자식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에요.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고 모른 척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때도 반드시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전체 재산의 10% 이상은 절대 주지 마세요.
3억이 있으면 3천만 원까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와줄 때도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는 절대 말하지 마시고 엄마가 여기저기서 좀 모아봤다. 이건 엄마 비상금에서 빼는 거다 정도로만 말씀하세요. 둘째, 증여는 살아있을 때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아끼려고 살아있을 때 미리 증여를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증여를 하는 순간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더 이상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어요. 자식한테 그 돈 좀 돌려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법원에 가도 안 됩니다. 이미 준 돈이니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대전에 사시던 한 어르신은 아파트 2채를 자식 둘에게 하나씩 증여했는데 나중에 병원비가 필요해서 자식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둘 다 저희도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라는 말만 되풀이했대요. 그 어르신은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셨습니다. 평생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살던 분이 말년에 나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세금 몇 푼 아끼려다가 노후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무서워서 미리 증여한다고요? 차라리 상속세를 내는 게 낫습니다. 적어도 죽을 때까지 내 돈이니까요.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증여하는 것보다 사후에 상속하는 것이 노후 안전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요. 셋째, 자식에게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세요. 엄마 아빠는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너희도 너희끼리 잘 살아라. 서로 부담 주지 말고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자. 우리가 잘 살아야 너희한테 짐이 안 되는 거야.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섭섭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 다른 집 부모는 다 해주는데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감사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돈으로 엮이면 관계는 반드시 틀어집니다. 넷째, 자식이 재산에 대해 물어볼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질문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당황해서 사실을 말해버리게 됩니다. 미리 답변을 준비해 두셔야 해요. 자식이 엄마, 돈 얼마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만약 자식이 끈질기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내 걱정이나 해. 내 가족 챙기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이 정도면 대부분의 자식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호하되 따뜻하게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오히려 의심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여러분만의 것이에요. 그 돈은 여러분의 젊은 시절, 여러분의 땀과 눈물,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 있는 돈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던 그 시간, 아이들 학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그 밤, 아프면서도 출근하던 그날들이 한 푼 한 푼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오직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상에 자식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젖 먹이고 밤새 안아주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그 세월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자식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자식 집에 눈치 보면서 얹혀 사는 상황, 병원비를 자식한테 구걸해야 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으세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입을 꾹 다무세요. 통장 액수는 무덤까지 가져가시는 겁니다. 무덤까지요. 복순 씨처럼 지혜롭게 사세요. 자식들한테는 엄마는 괜찮다. 너희 걱정은 마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품위 있게 여러분의 노후를 즐기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친구분들이랑 온천도 가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시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일한 대가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 형제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미 통장을 보여줘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공유 한 번이 그분들의 노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빨간 버튼이에요. 누르시면 아무것도 안 나가고 공짜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 아무도 안 알려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 한 번이 여러분의 노후 보험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가장 크게 와닿은 부분이 뭐였나요? 순자 씨 이야기가 와닿으셨나요? 아니면 복순 씨 이야기가 와닿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큰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자식이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미 한 발 앞서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꼭 실천하세요. 내일 당장 은행에 가셔서 통장을 분산하시고 우편물 설정을 바꾸시고 유언장 작성도 알아보세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천하셔야 여러분의 노후가 진짜로 안전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